수진이 절규하며 바닥에 무너졌다. 모자 관계 99.97%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윤재는 충격에 주저앉으며 떨렸다. 저, 정말 버려진 그 아이였나요? 사랑도 믿음도 미래도 마이너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추락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든 척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차피 몸이 먼저 깨어나니까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또 이 시간이네.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정화는 믹스커피 한 봉지를 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설탕이 덜 녹은 채로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정화가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다이얼을 돌려 트로트 방송을 찾았습니다. 이은미의 애창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따라 부르곤 했는데 오늘따라 그 구성진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엔 음악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정화의 시선이 머문 곳은 텔레비전 위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지. 30살이 된 수지는 여전히 정화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혼자 키워낸 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가며 애써 키워낸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정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그 시절들,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밤새 걱정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커피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아침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몇 시간 후면 마트에 나가야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발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정화는 진작 깨달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딸 하나 잘 키웠지. 내가 사람 구실은 했구나.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자신의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닐까 하고요. 그러면 이 힘든 삶도 정리해도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지칠 때면 드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만 시집 보내면 나도 이 힘든 삶 정리해도 되겠지.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정화는 마트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 곳곳에 새겨진 주름살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은 웃을 때보다 걱정할 때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작은 화장품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날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화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거절했지만 딸이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막상 발라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고 돌아온 정화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지만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부품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언제 고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익숙하지 않은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구두였는데 굽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 수진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수진은 운동화나 단화를 즐겨 신었는데 오늘은 왜 이런 구두를 신고 왔을까요? 어머, 엄마 왔어? 수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일 끝나고 왔어. 언제 왔어? 아까요. 엄마 오기 전에 미역국 끓여놨어요.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편한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수진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해준 미역국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놓았고 계란말이까지 해놨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했어? 별거 아니에요. 엄마 앉으세요. 고마워. 두 모녀는 조용히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계속 맴돌고 있었고 자꾸 정화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뒤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정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릇을 씻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완전 엘리트고 집안도 좋아.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정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정화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엘리트, 집안이 좋다는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요? 오래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예비사위가 오늘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수진이 어제 전화로 알려준 일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윤재가 인사하러 온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화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설마 그 윤재일 리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꽃다발을 골랐습니다. 장미와 리시안셔스가 예쁘게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동태찌개도 끓였습니다. 예비사위가 올 때는 정성을 다해 대접해야 한다는 게 정화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갈비를 재우면서 정화는 계속 윤재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30년 전 그 사람의 이름도 윤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이미 30대 후반이었으니 지금의 청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성했습니다. 정화는 머리를 곱게 빗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수진이 준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의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벗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는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을 열자 수진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정화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화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술의 모양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얼굴, 윤재,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왜?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0살의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그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정화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이름까지 서윤재. 30년 전 정화를 임신시키고 사라졌던 첫사랑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성까지 갔다니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윤재도 당황한 듯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음식 다 차려놨어. 정화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윤재의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윤재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정화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감사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진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갈비찜이 정말 맛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 요리 솜씨를 자랑하던데 정말 그대로네요. 고마워. 많이 먹어.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윤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볼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윤재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놀란 듯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정화는 이런 식으로 캐묻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저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친부모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의 대답에 정화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양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34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이 맞았습니다. 30년 전에 정화가 낳아서 보낸 아이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요? 입양.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네,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윤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 말입니다. 정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정말로. 정화는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날,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던 날,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던 지난 세월들이 말입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윤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윤재가 그 아이라면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혼란 속에서도 표정을 숨기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재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윤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만 년 전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정화는 방 안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보자기였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낡은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입양기관에서 준 서류,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85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정화와 38살의 윤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재, 왜 그때 나를 버렸을까? 정화는 사진 속 윤재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만난 젊은 윤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윤재는 군 장교였습니다. 정화보다 18살이나 많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에게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도 정화를 사랑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윤재는 갑작스럽게 전출 명령이 떨어졌다며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정화는 그를 찾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정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화는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해 겨울, 정화는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정화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입양기관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화는 아이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정화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좋은 가정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의사 가정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믿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화는 그 아이의 존재를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화는 수진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화는 수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낳고 버렸던 아이가. 정화는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입양 날짜는 198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은 1985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어제 만난 윤재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란에는 윤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의 계부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윤재가 사라진 후 정화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계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였습니다. 정화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계부가 정화에게 접근했습니다. 정화는 거부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화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그 아이가 윤재의 아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계부의 아이였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윤재의 아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 아이, 내 첫사랑의 아들이 아니야. 그날 술에 취해 내게 다가온 계부, 그 인간의 아이였어. 정화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에 무너졌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 지우고 싶었던 그날의 일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만난 윤재는 누구일까요? 정화가 버린 아이가 맞다면 그 아이는 계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정화의 딸과 결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화는 서류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정화는 마트에 결근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재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을 구할 수 있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방법을 물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 담배꽁초 같은 것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수진이 윤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화는 일부러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윤재가 차를 다 마신 후 정화는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어.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화에게는 가장 긴 일주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말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바코드를 찍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산을 틀려서 손님에게 사과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윤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고요. 병원 접수처에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율 99.97%. 정화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자신이 키운 딸과 사랑에 빠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병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7%.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재는 정화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친아버지는 첫사랑 윤재가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계부였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윤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모르고 있을 거야. 자기 출생의 진실을.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첫사랑 윤재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정화를 강제로 범한 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화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윤재와 함께 결혼 준비 얘기를 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윤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시죠? 윤재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행복한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다시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냉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행복을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20살 때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윤재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계부가 접근했을 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 남자는 정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오랫동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결과물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말입니다. 왜 하필 윤재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정화는 궁금했습니다. 입양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 같기도 했습니다. 정화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진 채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정화가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려 하다니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정화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과였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입니다. 늦어질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과 윤재 모두에게 말이죠.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먼저 말하면 충격이 클 것입니다. 윤재에게 먼저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그 아이를 버린 죄의 대가를 지금 받는 거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는 반드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윤재가 결혼식 최종 점검차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정말 결혼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드레스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내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정화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화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수진이 정화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화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런 딸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윤재가 돌아오면 같이 들어야 할 얘기거든. 정화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수지는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지 않았거든요. 혹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됐습니다. 윤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재 씨,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과 윤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갑자기 안 된다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혹시 제 과거에 문제가 있나요? 윤재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윤재, 너는 수진이의 오빠야. 정화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윤재는 정화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오빠라니요. 자신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재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의 오빠라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너를 낳고 입양을 보냈어. 정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정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오빠라니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유전자 검사도 했어. 확실해. 정화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99.97%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숫자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화가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 이건 꿈이야.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머님의 아들이었나요? 그럼 수진이와 저는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남매야. 혈육이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윤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여동생이었다니요. 이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 있을까요? 왜 버렸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윤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정화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요. 수진이 정화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럼 내 사랑은 뭐가 돼요? 내 사랑은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친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정작 그 어머니가 키운 딸과 사랑에 빠졌다니요. 거실은 울음소리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사랑도 믿음도 꿈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죄야. 정화는 무릎 꿇고 두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첫사랑 윤재가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계부였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윤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모르고 있을 거야. 자기 출생의 진실을.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첫사랑 윤재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정화를 강제로 범한 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화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수 첫사랑 윤재가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계부였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윤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모르고 있을 거야. 자기 출생의 진실을.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첫사랑 윤재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정화를 강제로 범한 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윤재와 함께 결혼 준비 얘기를 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윤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시죠? 윤재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행복한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다시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냉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2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행복을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20살 때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윤재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계부가 접근했을 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 남자는 정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오랫동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결과물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말입니다. 왜 하필 윤재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정화는 궁금했습니다. 입양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 같기도 했습니다. 정화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진 채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정화가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려 하다니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정화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과였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입니다. 늦어질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과 윤재 모두에게 말이죠.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먼저 말하면 충격이 클 것입니다. 윤재에게 먼저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2사람 모두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그 아이를 버린 죄의 대가를 지금 받는 거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는 반드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윤재가 결혼식 최종 점검차 집에 왔습니다. 2사람은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정말 결혼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드레스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내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정화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화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수진이 정화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화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런 딸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윤재가 돌아오면 같이 들어야 할 얘기거든. 정화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수지는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지 않았거든요. 혹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됐습니다. 윤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재 씨,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과 윤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갑자기 안 된다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혹시 제 과거에 문제가 있나요? 윤재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윤재, 너는 수진이의 오빠야. 정화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윤재는 정화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오빠라니요. 자신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재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의 오빠라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너를 낳고 입양을 보냈어. 정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정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오빠라니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유전자 검사도 했어. 확실해. 정화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99.97%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숫자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화가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 이건 꿈이야.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어머님의 아들이었나요? 그럼 수진이와 저는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남매야. 혈육이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윤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여동생이었다니요. 이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 있을까요? 왜 버렸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윤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정화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요. 수진이 정화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럼 내 사랑은 뭐가 돼요? 내 사랑은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친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정작 그 어머니가 키운 딸과 사랑에 빠졌다니요. 거실은 울음소리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사랑도 믿음도 꿈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죄야. 정화는 무릎 꿇고 두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윤재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저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운명을 주셨나요? 윤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4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울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고 정화는 방 안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윤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과 정화가 잠든 사이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동생이라니요. 이보다 더 잔혹한 농담이 있을까요? 한편 집에서는 정화가 수진을 깨웠습니다. 결혼식장에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객들에게도 연락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정말 꿈이 아니에요? 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이 모두 악몽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충혈된 눈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화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윤재는 어디 갔어요?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간 것 같아. 신발이 없어. 정화가 현관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윤재가 어디로 갔을지 걱정됐습니다. 혹시 무슨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수지는 윤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윤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윤재가 자주 가던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회사 앞,
자주 가던 카페, 평소 산책하던 공원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윤재는 없었습니다. 한강변까지 와서야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정화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윤재 옆에 앉았습니다. 윤재는 정화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왔어요? 윤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걱정돼서. 걱정이요? 30년 동안은 걱정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윤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습니다. 엄마도, 아니, 정화 씨도 힘드셨겠지만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윤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사랑도 많이 주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했어요. 내 뿌리가 어디인지. 정화는 윤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였다니. 윤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윤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 친아버지는? 윤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그 질문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건 정화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제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윤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 계부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부라뇨? 내가 20살 때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화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윤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럼 저는 그런 더러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정화가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죄가 없어. 전혀 없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윤재는 정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소중한 존재야. 정화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재 오빠. 아니, 윤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재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윤재가 말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와 수진은 그런 윤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재야. 정화가 불렀습니다. 윤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윤재는 대답 없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결혼식장에는
취소 공지가 붙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짧은 공지문이었지만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아와 수진 그리고 윤재만이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각자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그동안 회사에 병가를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병원 앞에 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윤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죄였다면 난 왜 살아야 하지? 윤재는 난간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동생이고 자신은 폭력의 결과물이라니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윤재의 뺨을 스쳤습니다. 윤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윤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재야, 거기서 내려와.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재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윤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곳까지 와서요. 내가 걱정돼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녔어. 정아가 천천히 윤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놀라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같은 존재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윤재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윤재가 자신을 탓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전혀 없어. 정아가 윤재 옆에 섰습니다.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 잘못인가요? 윤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정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정아는 놀란 눈으로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원망할 줄 알았는데 이해해준다니요. 20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윤재의 말에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원망받을 줄 알았는데 이해해준다니요. 이런 아들을 가진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너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정화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아이를 버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1980년대에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요. 윤재가 정화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런 윤재가 더욱 고마웠습니다. 윤재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아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윤재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정화의 간절한 부탁에 윤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화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화가 윤재를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윤재도 정화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윤재가 정화의 품에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에 대한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엄마랑 같이.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정화가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윤재가 가장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형제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진이도 너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보자.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은 어떻게 지워요? 정말 사랑했는데. 윤재의 목소리에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지울 필요 없어. 다만 형태를 바꾸는 거지. 연인의 사랑을 오빠의 사랑으로. 정화가 지혜로운 말을 해줬습니다. 사랑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윤재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이 너에게 미안해해야 해.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는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윤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정화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윤재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자. 정화가 말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윤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캐나다로 갔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나 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수지는 정화와 윤재를 만났습니다. 엄마, 윤재 오빠,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수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화와 윤재는 수진의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정화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수진도 정화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녀의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윤재와 수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 언제나 내 소중한 여동생이야. 두 사람은 울먹였습니다. 연인에서 남매가 되어야 하는 숙명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윤재는 입양기관과 법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정화도 그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도 다녔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전 기록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정화도 윤재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정화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꽃을 가꾸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윤재는 정화의 꽃집을 자주 도와줬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꽃집으로 와서 정화를 도왔습니다. 꽃 정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계산도 도와줬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자 사이 같았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예쁘게 왔네요. 윤재가 장미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꽃집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게, 봄이 되니까 꽃들이 더 싱싱해. 정화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재와 함께 있으니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화가 직접 요리를 해줬습니다. 윤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늦은 모성이었지만 정화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해줘서. 정화는 윤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양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재는 양부모님께 정화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럴까? 좀 떨리긴 하지만 정화도 양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윤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와 윤재는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정화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윤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어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기는커녕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정화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윤재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윤재에게 두 어머니가 생긴 셈이네요. 양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재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캐나다에서 수진의 편지가 왔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윤재 오빠, 안녕하세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럽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편지를 읽은 정화와 윤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윤재가 우산을 들고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윤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비가 많이 와요. 그러네. 조심해서 왔어? 네, 괜찮아요. 윤재가 우산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꽃집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그 상처 위에도 꽃은 핀다. 이것이 정화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아무리 아픈 과거라도 그것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 꽃들처럼 자신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래, 이제 헤어지지 말자. 정화와 윤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꽃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있는 그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수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세 사람이 다시 만나 진짜 가족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